도마뱀의 뇌는 음식과 은신처를 찾는 데는 탁월하지만 금융시장을 항해하는 데는 형편없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도마뱀의 뇌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다룰 때 냉철하고 분석적인 전두엽 피질 대신 금융시장이 만들어지기 수만 년 전부터 인류의 생존을 도왔던 뇌의 이 낡은 부분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도마뱀의 뇌는 바보가 아니지만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성을 잃게 만듦으로써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지은이 테리 버넘, 옮기니 이주영, 감수 이상건,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23년 6월 19일입니다. 상승장, 하락장에 관계없이 20년째 읽히는 주식 투자의 복음. 하버드 케네디 스쿨, 비즈니스 스쿨 등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며 당대 최고의 투자 경제학자라고 불린 테리 버넘이 유일하게 펴낸 투자서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가 2023년 전년 개정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원시 두뇌와 같은 도마뱀의 뇌가 어떻게 돈을 버는 경제적 선택을 방해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 관점에서 각종 시그널을 어떻게 투자에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조상 때부터 발달해온 생존 본능, 즉 도마뱀의 뇌에 생각보다 매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먼 과거에는 잡아먹을 수 있는 물고기나 토끼들이 출몰하는 곳을 기억해야 식량을 구할 수 있었고 맹수가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뇌는 과거 회고적이고 패턴 지향적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은 자연스러운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서 도마뱀의 뇌는 자꾸만 실수를 저지릅니다. 특히 오랫동안 상승장이 계속되었던 시장은 도마뱀의 뇌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낡은 뇌는 상승을 거듭했던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기에 진짜 무시무시한 경제적 신호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돈을 잃게 만듭니다. 저자는 뇌과학이나 거시경제학 둘 중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금융시장이라는 환경을 시실과 날씨를 엮듯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미래를 완벽히 점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만큼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비열한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초판이 출간된 지 약 20년 가까이 지난 나의 저서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가 한국에서 다시금 복간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마침 최근 한국 경제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던 참이었기에 더욱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쓰던 시절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정보기술 혁명이 이루어진 덕에 나는 머나먼 미국 땅에서도 한국의 신문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개혁이 시급하다. S&P, 한국 성장률 전망, 또 하향 조정, 늘어나는 채무 불이행, 또 다른 위기의 전조. 모두 최근 조선일보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에서 수만 마일 떨어진 미국의 서재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나로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기사였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한국의 경제는 전 세계의 모범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엄청난 현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놀라우리만치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가난에서 벗어났고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이전까지의 양상과 꽤나 다른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돈을 빌리는데 무척이나 인색했고 1964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누적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습니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한국 경제는 정체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2021년 고점을 찍은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고전 중입니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취업자 수는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이는 기록적일 만큼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죠.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지점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에도 사실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과로, 저임금, 경제적 스트레스가 바로 오늘날 많은 한국인이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로 한국 경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가 경제적 압박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말하기 전에 우선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가 어떤 책인지부터 가볍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금융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해 설명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재무학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주류 학파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는 한편 행동재무학은 이들의 주장이 동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행동재무학에서는 개인은 비합리적이기에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시장 또한 비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개인이 참여해 만드는 비합리적 시장은 때로는 광기 어린 모습마저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에서 두 개의 학파 중 후자, 즉 행동경제학과 행동재무학의 몇 가지 주요 연구 결과들을 다뤘습니다.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는 단순히 비합리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비합리성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농업이 발명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조상들의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는 그때와 아주 많이 변했지만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그 과거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죠. 조상들의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된 우리의 뇌는 현대의 금융시장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 결과 본능은 자꾸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는 우리 투자자들이 그 본능을 피해 투자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 궁극적으로 본능을 이용해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분석 결과, 그리고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주변에 주식, 금,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 돈을 번 친구가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자신의 성공담을 떠벌리고 으스대죠. 그것을 보며 우리는 경솔하게 같은 투자에 뛰어들거나 혹은 형편없는 운을 원망하며 낙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금융시장에서 돈을 버는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합니다. 단지 사람들은 손실을 부끄러워하고 실수를 떠벌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패담은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뿐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를 부추기는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책이 경제적 압박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되물은 끝에 나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최소한 이 책을 읽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라는 한 가지의 분야에서는 도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도마뱀의 뇌를 봉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며 약간의 운까지 따른다면 여러분은 투자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각오를,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시장에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양손에 안고 머나먼 여정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시장에서도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독자들의 번영을 빌며 테리 버넘. 비이성적 인간,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된 도마뱀의 뇌. 이 책에서 나는 인간의 뇌를 전두엽 피질과 도마뱀의 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하는데, 이는 극도로 복잡한 뇌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전두엽 피질은 우리가 추상적 인지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뇌 활동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도마뱀의 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마뱀의 뇌는 인간 뇌의 여러 중요한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이는 중요한 개념을 간단히 표현한 용어인데, 나는 노화 연구의 전문가인 피터 매더워 경이 그의 유명한 논문 생물학의 미해결 문제에서 언급했던 바와 비슷한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도마뱀의 뇌라는 용어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지 베이커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인지행동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하면 효율적이었다. 물론 진짜 뇌는 이렇게 간단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의도한 도마뱀의 뇌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덜 인지적이고 덜 추상적인 정신작용을 함축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도마뱀의 뇌는 음식과 은신처를 찾는 데는 탁월하지만 금융시장을 항해하는 데는 형편없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도마뱀의 뇌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다룰 때 냉철하고 분석적인 전두엽 피질 대신 금융시장이 만들어지기 수만 년 전부터 인류의 생존을 도왔던 뇌의 이 낡은 부분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도마뱀의 뇌는 바보가 아니지만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성을 잃게 만듦으로써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모두의 찬사를 받는 주식은 하락밖에 갈 곳이 없다. 기회는 여러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승리를 쟁취하려면 그게 언제 어떤 경우든 통념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저명한 투자의 대가 앤드류 토비아스는 비이성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은을 팔아 이익을 얻기 위해 말 그대로 폭도들을 상대해야 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 은 가격은 온스당 $40를 넘을 때까지 1000% 이상 올랐다. 토비아스는 광란의 절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은을 팔기로 하고 귀금속 가게로 향했다. 그런데 가게 근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고 그 모습을 본 토비아스는 때를 놓쳤다고 생각해 낙심했다. 모든 사람은 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깨닫고 은을 팔러 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가게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기 위해 모여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 가격은 폭락했고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은은 온스당 $10 아래에서 매매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70년대 금 가격도 온스당 $900까지 올랐다가 폭락했고 이 글을 쓰는 현재는 그 절반 이하 값으로 거래된다. 1970년대 후반에 귀금속 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이는 어리석은 투자였다. 토비아스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귀금속을 매수할 때 지배적인 의견에 당당히 맞서 매도에 나섰다. 사실 군중이 실제로 이렇게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군중의 생각은 보통 지식인들의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다. 내게도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2000년에 지금의 아내 바버라와 사귀기 시작했을 즈음 그녀에게 EMC의 주가가 $100에서 $5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의 결혼 자금은 물론 나중에 낳을 아이 양육 비용까지도 벌 수 있을 거라고 농담을 던졌다. 당시 나는 EMC의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버라는 고고학자인데다가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경제 뉴스에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뉴스를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고 EMC에 대해 알면 알수록 걱정이 깊어졌다. 모두가 이 주식의 장점만 열거하며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과 펀드 매니저들은 TV에 출연해 EMC의 성장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 주식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꼭 매수해야 하는 종목이라며 떠들어댔다. 그러한 예찬의 홍수 속에서 바버라는 전문가들은 모르는데 나 혼자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느냐고 물었다. 과연 나는 EMC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EMC 매출이 좋지 않다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EMC의 고객을 빼앗아갈 경쟁자들을 알고 있었을까? 대답은 모두 아니오였다. 바버라는 내게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놓으라고 재촉했다. 나는 모든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EMC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바버라는 아주 속편한 소리네 라고 대꾸했다. 그렇다. 모두의 찬사와 사랑을 받은 주식은 하락 외에 갈 곳이 없다. 주당 $100가 넘던 EMC의 주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4 아래까지 떨어졌다. 1970년대 귀금속 투자 열풍과 보다 최근의 사건인 EMC 사례는 보편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월스트리트든 메인스트리트든 대중은 투자에 실패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앤드류 토비아스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은을 매도하던 그때 소외된 주식들은 최저가에 팔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10대일 때 나는 종종 동네 롤러스케이트장에 놀러 가곤 했다. 내게는 1970년대의 패션, 이를테면 나팔바지의 유행과 롤러스케이트장의 규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상이었다. 엄청나게 잘 타는 건 아니었지만 스릴을 추구하는 스케이터였던 나는 너무 빠르다며 스케이트장 직원들에게 걸핏하면 경고를 받곤 했던 것이다. 내가 스케이트를 너무 빨리 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스케이트장 곳곳에 붙어있는 평균 속도 이상으로 주행 금지라는 규칙은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을 들였다. 한번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라. 만약 평균보다 느리게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평균보다 빠르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규칙은 말이 되지 않았다. 비록 스케이트장 직원들에게 내 논리가 먹히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때 평균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배울 수 있었다. 투자 역시 평균의 논리를 피할 수 없다. 어떠한 투자 대상일지라도 평균 수익률을 무한정 넘어갈 수는 없다. 주식은 오랫동안 상승해왔고 더 이상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다른 투자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낼지라도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는 있다. 첫째, 주식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방어한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주식이 나타내는 실질 자산을 보유하는 이름으로 현재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 기초 자산의 가격도 함께 상승할 것이고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도 함께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율에 어떤 지각 변동이 닥친다 해도 우리의 자산 가치를 지켜줄 수 있다. 둘째, 주식은 화폐 가치의 변동을 방어한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해외 판매를 통해 상당한 매출을 얻기 때문에 주가는 달러 가치의 변동에 완충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2003년 달러 가치는 유로화 대비 약 20% 하락했고 이 밖에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치가 하락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은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프랑스 와인이나 일본 자동차를 살 때 이전과 같은 돈으로는 더 적은 양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달러 가치의 하락은 미국 기업의 이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를 보자. 소프트웨어를 개당 100유로에 팔던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 초에는 개당 100달러밖에 벌지 못했는데 2003년 말에는 120달러가 넘는 돈을 벌게 된 것이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판매했지만 외화로 판매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처럼 위험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주식은 여전히 좋은 투자 대상이다. 꽤 흥미로운 전환이다. 주식은 보통 고수익 고위험 투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위험을 낮추면서 평균 수준의 수익률도 챙길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주식의 장점이다. 자본이익과 배당금에는 모두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게다가 세금 혜택을 받는 뮤추얼 펀드를 직접 구성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일단 주식을 대량 매입해 놓았다가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들을 처분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자녀가 슈퍼스타가 아닐지라도 부모는 그들을 사랑한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식이 다른 투자 대상들과 비슷하게 평범한 수익률밖에 내지 못할지라도 주식을 사랑할 이유는 충분하다. 부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돈을 버는 8가지의 규칙. 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본능을 정확히 억제해야 한다. 운이 좌우하는 중립적인 도박이나 수렵 채집 같은 조상들의 문제와 달리 투자에서는 우리의 본능적 반응을 억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말하는 모든 투자 조언은 분석력이 한참 모자란 도마뱀의 뇌가 투자 의사결정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단적으로 말해 돈을 벌려면 도마뱀의 뇌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멀리 갖다 버리는 게 좋다. 지금부터는 도마뱀의 뇌를 통제해 투자에 성공하는 8가지 영원 불변의 원칙을 알려주겠다. 원칙 1. 감정을 멀리하라. 당신이 톰 크루즈가 아니라면.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연기한 주인공 매버릭은 위험한 비행을 벌여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산다. 교관들은 매버릭이 하지 말아야 할 비행의 예를 보여줬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매버릭의 라이벌인 슬라이더는 그에게 내가 본 것 중 가장 용감한 비행이었어 라고 속삭인다.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에 베팅했다가 잠깐 사이에 하락에 다시 베팅한 폴 튜터 존스의 포지션 전환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용감한 거래였다. 탑건에서 교관들은 다른 조종사들에게 본능적으로 비행하는 매버릭이 아니라 냉철한 아이스맨처럼 비행하라고 가르친다. 나도 그렇다. 폴 튜터 존스처럼 거래하기를 꿈꿀 수는 있지만 그의 본능적인 거래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 이 장에서 오딘 교수가 전형적인 투자자들은 정확히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의 연구에서 비전문가들은 나쁜 주식을 사고 좋은 주식을 파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투자자들에게 고기의 비행은 이익보다는 손실을 가져오기 쉽다. 오딘 교수는 주식 거래가 대부분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두 번째 연구에서도 개인 투자자 수천 명의 증권 거래 계좌를 조사했는데 이 연구에는 남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다. 남자들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였을까? 오딘 교수는 연구에 참가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나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투자 원금 $1당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냈다.
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45%더 자주 거래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모든 거래에는 거래 비용이 수반되므로 다른 조건이 전부 똑같다면 투자자가 더 자주 거래할수록 최종 수익이 줄어든다. 남성들의 빈번한 거래가 여성들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좋은 종목을 선택했을까? 연구에 따르면 성별 상관없이 종목 선택은 똑같이 형편없었다. 평균적으로 모든 거래는 거래를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손실을 입혔다. 남성들은 단순히 더 자주 거래했기에 더 낮은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이 연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더 빈번한 거래 횟수 때문이지 종목 선택을 더 못하는 탓이 아니란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 절대 감정적으로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가능한 한 적게 거래하라. 물론 당신이 폴 튜터 존스 2세나 매버릭처럼 뛰어난 본능을 지녔다면 아무 조언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원칙 2. 아무도 믿지 마라. 나 자신조차. 뇌를 하나의 결집력 있는 독립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MIT 교수인 마빈 민스키에 따르면 뇌는 서로 다르고 때론 경쟁적인 목표를 가진 마음의 사회로 이해해야 한다. 더욱 많이 사고하고 인지하는 부분은 전두엽 피질에 있는 반면 도마뱀의 뇌는 다른 곳에 있다. 또한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도마뱀의 뇌는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행동들과 관련되어 있다. 거래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전두엽 피질이 아니라 도마뱀의 뇌가 주는 팁일지도 모른다. 비록 이 낡은 뇌가 조상들을 사냥감이 있는 쪽으로 이끌어줬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래서 뇌가 투자 아이디어라는 팁을 건넨다면 그 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아이디어가 과연 합당하고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법처럼 생겨난 것인가? 만약 그 아이디어가 지금이 아니면 지나가 버릴 절호의 기회 같고 당장 실행해야 할 만큼 절박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도마뱀의 뇌가 작동한 것이다. 나는 충동이 들든 그렇지 않든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최소한 일주일을 기다린다. 이 원칙 때문에 큰 기회를 잃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수많은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팁을 받아 거래하지 말되 스스로 떠올린 생각에도 회의적인 태도로 접근하라. 도마뱀의 뇌가 주는 나쁜 팁에 속았을지도 모르니 절대 충동적으로 거래하지 마라.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유예 시간을 둬야 한다. 원칙 3. 물타기는 금물이다. 투자의 평균화란 기존 포지션에 주식을 더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나는 1990년대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내가 매입한 가격은 주당 약 $2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점점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결국 주당 가격은 $60까지 올랐다.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지불한 매입 단가가 변했다. $2에 매수한 원래 주식과 더 비싸게 산 주식이 합쳐지면서 평균 매입 단가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을 평균화라고 한다.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최초 매수 이후 하락한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실패하는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다라는 말은 형편없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돈을 잃게 만든 종목에 더 많은 돈을 던져 넣는다. 이는 모든 주식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 하나다. 실제로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에서는 이를 첫 번째 교훈으로 언급한다. 나는 정확히 잘못된 투자를 했다.
면화는 손실이 났는데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밀은 수익을 내는데도 매도해버렸다. 투기를 하며 저지르는 실수들 가운데 가장 큰 실책은 손실이 난 종목의 매입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언제나 손실이 나는 것은 팔고 수익이 나는 것을 보유해라. 원칙 4.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지 마라. 적립식 분할 매수는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89년에 4만 포인트를 돌파했고 15년 후 1만 2천 포인트로 떨어졌다. 따라서 그 15년 동안 일본 주식을 적립식 분할 매수한 투자자는 손실 중인 종목의 포지션을 늘리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 것이다. 즉, 하락하는 종목을 점점 더 많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설사 1989년에 일본 주식의 전망을 낙관했더라도 적립식 분할 매수보다는 그때 당장 사는 편이 나았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며 주식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15년 동안 손실을 견디며 침체기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락장에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실수를 하고선 똑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내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적립식 분할 매수 전략이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일까? 답은 평생을 강세장에서 살아온 도마뱀의 뇌가 적립식 분할 매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마뱀의 뇌는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면 뭐든 좋아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면 항상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두었다.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주식은 결국 늘 회복되었고 새롭게 고점을 경신하곤 했기 때문이다. 몇 번의 극단적인 하락이 있긴 해도 무려 200년 동안 강세장이 유지되었던 미국 주식시장에서 적립식 분할 매수 전략은 분명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이 전략은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인 약세장에서의 주가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 후퇴가 아니다. 더 큰 하락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다. 적립식 분할 매수는 강세장에 적합한 전략이다. 이는 다람쥐가 먹이를 쌓아놓는 것과 같다. 먹이를 쌓아놓는 다람쥐의 전략은 완벽하기 그지없다. 단 악랄한 곰이 없을 경우에만 말이다. 적립식 분할 매수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난 20년 동안은 훌륭한 전략이었지만 그것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강세장이 계속되리라는 비밀 정보를 얻은 게 아닌 이상 적립식 분할 매수 방식으로 투자하지 마라. 적립식 분할 매수는 손실 중인 종목의 포지션을 늘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될 수 있다. 원칙 3을 명심해라. 원칙 7. 올인해야 할 때를 알아라. 나는 투자자들에게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자산을 쏟아붓는 투자는 극히 드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철학으로 투자하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포커 게임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월드포커 시리즈에는 플레이어가 언제든지 올인할 수 있는 무제한의 규칙이 있다. 내가 관찰한 결과 훌륭한 선수와 평범한 선수는 올인의 타이밍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훌륭한 선수들은 이길 가능성이 높은 패가 들어왔을 때 올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평범한 선수들은 이길 가능성이 낮은 패를 들고도 올인을 지르는 함정에 자주 빠졌다. 포커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은 패를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즉, 좋은 패를 쥐고도 더 베팅하지 않고 그만둬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훌륭한 선수들은 종종 꽤 괜찮은 패를 쥐고도 패를 덮는다. 나중에 있을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 차라리 지금 몇 달러를 잃는 편을 택하는 것이다. 당신의 투자 포지션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이 당황함으로써 내게 기회가 생길 때 위험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올인할 시점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재빨리 위험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 광기와 붕괴에서 이익을 얻는 4가지 원칙.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는 우리가 새로운 버블의 한가운데 있다고 진단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각각이 버블 상태에 있지는 않으나 위험 감수 그 자체가 버블이다.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따랐던 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비싼 도박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마뱀의 뇌는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 위험한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보기술 혁명으로 생산성이 극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위험한 투자는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나는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 위험을 줄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물론 이 조언은 개인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음은 비열한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4가지 핵심 원칙이다. 첫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라. 돈을 버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팔 때 사고, 살 때 파는 것이다. 즉,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해라. 인간에게는 타인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무리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에 이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한 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고통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한 명이 뇌사진 촬영 장치에 앉아 있는 동안 가상의 인물 2명과 공을 주고받는 컴퓨터 게임을 했다. 처음에는 실험 참가자에게도 다른 2명이 공을 자주 패스해줬다. 그러나 2번째에서는 공을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실험 참가자는 배제한 게임을 했다. 이때 따돌림을 당한 실험 참가자의 뇌에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전기적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는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다. 바로 인지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한, 정확히 말해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통을 덜 느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주요 주제 중 하나다. 성공하려면 전두엽 피질이라는 이성적인 영역을 사용해 도마뱀의 뇌를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둘째, 도파민 중독에서 탈출하라.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은 잘 되지 않았던 투자 상품을 사고 잘된 투자 상품을 파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 B.F. 스키너의 유명한 실험처럼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이전에 보상받았던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수익을 냈던 투자를 사랑하고 손실을 냈던 투자는 싫어한다. 우리 뇌는 전에 효과가 있었던 행동을 할 때 쾌락을 유발하는 도파민으로 목욕을 한다. 스펜서 존슨과 케네스 블랜차드는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 이 본질을 포착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세상에서 치즈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에 치즈를 발견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치즈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곳을 찾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자극 반응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최악의 환경이다. 우리 대부분이 과거의 승자와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투자 상품이 아닌 이미 오른 투자 상품을 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우리에게 감정적 보상을 주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투자의 영역에서만큼은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인지 능력을 발휘해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세대 동안 효과가 있었던 것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라. 셋째,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라. 돈을 버는 3번째 방법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델포이의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결점을 알았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묻는다. 그리고 현명하다고 널리 알려진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눈 후 소크라테스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나는 우리 중 누구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보다 내가 나은 것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비합리성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주 비정상적인 환경에서도 완벽한 투자를 해내곤 한다. 예를 들어 1987년에 매사추세츠의 한 익명의 남성은 주당 15.75달러의 EMC 주식을 1000주를 매수했고 13년 동안 이 주식을 보유했다. 그 사이에 1000주는 주식 분할로 48,000주가 되었으며 주가는 100달러 이상까지 상승했다. 이 투자자는 13년 동안 참을성 있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유지해 16,000달러를 500만 달러로 만들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익은 너무 빨리 걷어들이는 반면 손실이 나는 종목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다. 심지어 위대한 투자자들도 수익이 나는 종목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이 나는 종목은 절대 팔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1940년 투자서의 고전,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에서 저자 프레드 쉐드는 위대하고 현명한 투자자가 사망한 뒤 유언 집행인들이 금고를 열어보면 보통 금고 뒤쪽에 고이 보관된 오래전 잊힌 꿈도 희망도 없는 증권 뭉치가 있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EMC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자는 어떻게 이익을 취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쳤을까? 그는 단순히 까먹은 것이었다. 그는 원래 3,000주를 샀다가 2,000주를 팔았고 계좌 휴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처럼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 없다면 자신의 약점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투자자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정확히 잘못된 타이밍에 감정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위험 투자 전략을 세우고도 도마뱀의 뇌를 저지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계속 주식에 투자한다. 개개인은 비합리성이 발휘되는 순간을 예측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당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져라. 케인스는 시장은 투자자가 자금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비합리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시장에서 이익을 얻고 싶다면 경주에서 일정 기간 뒤처질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해야 한다. 물론 목표는 잠깐 동안 선두에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니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하고 말이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조차도 1990년대 후반에는 거품이 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거부해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버핏은 고평가된 주식들을 매수하지 않는 전략을 고수했는데 이 주식들은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때 버핏은 단기적 이익을 놓쳤고 사람들은 버핏도 한물 같다라며 조롱했다. 그럼에도 버핏은 비범할 정도로 강한 정신력이 있었기에 계속 버텨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들과 달리 그는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고수했다. 여기까지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출간되었는데요. 저자는 당시 도마뱀의 뇌라는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저자는 현재 체프먼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학자로서는 드물게 골드만삭스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고 생명공학 회사인 프로제닉스를 창립했기에 현장 감각과 동시에 경제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평생 해왔던 질문, 왜 인간은 투자에서 자꾸만 손해를 보는가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담아낸 책인데요. 책의 제목 그대로 시장은 비합리적이며 우리에게 비열하고 인간은 오래전 환경에 적합한 도마뱀의 뇌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 투자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저는 우석의 부의 본능을 읽으면서 인지행동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는 수렵 채집 시절의 뇌에서 진화하지 못했고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테크라는 문제에서 자꾸만 후퇴하는 선택을 한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룰 때 냉철하고 분석적인 전두엽 피질 대신 수만 년 전에 진화를 멈춘 도마뱀의 뇌를 주로 사용하기에 본능에 따라 투자하고 결국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투자에 왜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지, 시장은 왜 비합리적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 자체가 정말 흥미로워서 책이 술술 넘어가는 경험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3부에서는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분류를 나누어 우리가 이 세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깊은 조언들이 있고 마지막 4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어떻게 다루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저자의 따끔한 조언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초보 투자자로서 남들이 다 사는 시기에 사서 고점에 물려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종목이 많은데요. 모든 조언이 깊게 남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언은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사라였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도마뱀의 뇌는 또 작동하게 되죠. 저는 이 책을 통해 마지막 조언들을 새기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한계가 있는 뇌구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그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확을 통해 저 또한 투자와 관련된 모든 행동을 할 때 충분히 여유를 두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리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하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